요즘 부업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좀 제자리 같고 직장 하나만으로는 미래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업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고민 중이실 거고요. 네, 그렇죠. 다들 뭔가 추가 수입원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이요. 하루 몇 시간씩 글 쓰고 키워드 맞추고 광고 최적화하고 쉽지 않죠. 유튜브 제작은 또 어떻고요? 촬영, 편집, 썸네일, 그 전략까지 자르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디자인 대행이나 SNS 마케팅도 결국엔 클라이언트 요구 맞추고 또 수정하고 팔로워 늘리고 결국에는 내가 직접 영업해서 일 따내고 내 상품 팔아야 하잖아요. 네, 처음엔 뭐 재미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수익화라는 벽이 너무 높은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부업은 진짜 내가 직접 나서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그 영업을 해야만 돈이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던집니다. 영업 안 해도 되는 에어비앤비, 특히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게 진짜다. 네, 저도 그 문구 보고 상당히 솔깃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매일같이 내 상품을 팔아야 하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뭐 성공 경험담 블로그부터 법률, 세금 정보, 정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 조언까지 이걸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부업의 실체가 뭐고 또 정말 영업 없이도 가능한 건지 그 현실성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에어비앤비,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형태가 그 직접적인 영업 스트레스 없이도 꾸준한 부수입을 만들어주는 길이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용어 정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예를 들어 뭐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이나 세무 가이드, 스테이메이커 같은 곳 설명을 보면요.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남는 방 빌려주기랑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아, 다른 거군요. 네, 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를 보면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는 집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 종류도 한정되어 있어요.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만 해당되고요. 그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230제곱미터요? 꽤 넓은데요? 한 70평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반드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도록 숙식 같은 걸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오피스텔이나 요즘 많이 보이는 원룸형 주택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안 됩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뭐 농어촌에 있는 예쁜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해당 안 됩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그리고 농어촌 민박은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범주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법규 적용을 받거나 아예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네. 거주 요건, 주택 종류와 면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 이 마지막 조건이 특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 시사저널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실제 법적 분쟁에서도 쟁점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금 문제였죠. 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이 취득세를 낼 때 이걸 주택으로 봐야 하냐, 숙박업소로 봐야 하냐, 이걸로 세율이 확 달라졌는데 법원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정식 등록하고 운영한 경우는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주택으로 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더라고요. 네, 그 판례가 있었죠. 그만큼 법적 성격 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금하고도 바로 연결되고요. 법적 정의가 명확하다는 건 그만큼 지켜야 할 규제도 명확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찾아보신 뉴스톱 팩트체크 기사가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소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 외국인 관광 도심 임박업으로 정식 등록을 안 하고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불법 운영 가능성이요? 왜 그렇죠?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들이 호스트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일일이 확인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거든요. 아, 플랫폼 채비몽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에어비앤비가 2025년 10월부터는 등록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그전까지는 사실상 불법 운영이 좀 만연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럼 그 불법 운영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벌금 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 뉴스톱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위생이나 소방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게스트가 환불받거나 피해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죠. 호스트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겠네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합법 등록된 숙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만약 불법으로 운영하다 걸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정의, 현실적인 문제점까지 짚어봤으니까 이제 가장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정말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영업 안 해도 이게 진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당신이 특히 주목하신 글 있잖아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분은 본업이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 그것도 꽤 외진 산속에 있는 통나무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해서 성공적인 부수입을 올렸다고요. 네, 저도 그 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심지어 비수기였던 첫 달에도 4,899달러,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히 원격으로요.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네, 그 글이 바로 그 영업 없는 부업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동화, 오토메이션 시스템 구축이에요. 자동화요? 네, 직접 발로 뛰는 영업 대신에요. 잘 짜인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소개된 구체적인 자동화 방법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는 스마트홈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원격 관리의 핵심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 서머스탯. 이걸로 멀리서도 난방 온도 조절하고요. 아, 온도 조절기? 네. 그리고 타이머로 외부 조명을 자동으로 켜고 끄고 또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확실했다는 스마트 전구 형태의 보안 카메라, 스마트 벌브이라고 하던데 이걸로 외부 상황 확인하고요. 그중에서도 진짜 중요하게 강조된 게 바로 스마트 도어락입니다. 슐라지 제품을 언급했던데요. 스마트 도어락.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게스트의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정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임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된 시간에만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서 호스트가 현장에 없어도 게스트가 셀프로 체크인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와, 그럼 키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아예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엄청 큰 거죠.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지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요. 획기적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동화 요소는 리스팅 최적화랑 가격 자동 책정입니다. 숙소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좋은 사진. 이분은 직접 찍었다고 하는데 야외 조명 같은 걸 잘 활용했다고 하고요.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이거는 챗 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초안을 잡았다고 하네요. 이걸로 예약률을 높이는 거죠. 아, AI까지 활용해서. 네. 그리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프라이스랩 같은 자동 가격 결정 앱을 썼다고 해요. 자동 가격 결정 앱이요? 네. 이 앱은 인공지능이 주변 숙소 시세, 요일,
뭐 계절적 성수기, 비수기, 심지어 지역 특별 이벤트 같은 것까지 고려해요. 그래서는 계기일식 같은 사례도 언급됐는데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요금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와, 매일 가격 구매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게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동화입니다. 호스피터블 같은 다동 메시지 앱을 활용해서요. 예약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환영 메시지랑 상세 이용 안내 보내고요. 체크인 날짜 다가오면 또 안내하고 숙박 중에는 안고 체크아웃 날에는 감사 인사와 함께 후기 작성 요청 메시지까지 딱 정해진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이야, 정말 사람 손이 거의 안 가겠네요. 반복적인 질문에 답할 필요도 줄고. 네, 놓치는 부분 없이 체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청소 및 유지보수 관리의 시스템화입니다. 사실 원격 운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청소, 그쵸.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신뢰할 수 있는 청소 담당자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좋은 분을 찾으면 아까 말한 자동 메시지 앱이랑 연동해서요. 새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청소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예약 정보랑 청소 요청이 가도록 설정하는 거죠. 아, 청소 스케줄까지 자동으로 관리하는군요. 네, 그리고 스마트 도어락 기록을 통해서 청소 담당자가 제 시간에 방문해서 일했는지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와,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네요. 스마트홈 기술, 가격 책정 앱, 자동 메시지 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 담당자까지. 아니 근데 이 모든 걸 세팅하고 연동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초기 세팅이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영업 안 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 영업 활동을 대체할 만큼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빈방 아까워서 빌려주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맞습니다. 영업 스트레스는 없을지 몰라도 그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합법적인 사업자로서의 준비, 즉 외국인 관관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입니다. 아, 맞다. 등록 절차. 그것도 중요하죠. 네. 여러 자료, 세무 가이드나 문체부 가이드라인, 스테이메이커 같은 곳 자료를 종합해서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돌게요. 첫 단계는 자격 요건 확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도시 지역의 특정 종류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되고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나 같이 사는 세대원 중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죠?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안내가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고 해요. 이것도 현장 실사 때 확인하고요. 기본적인 위생 상태, 안전시설 구비도 필수입니다. 소화기는 최소 1개 이상,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만약 개별 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이런 걸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방 안전시설. 중요하네요. 그렇죠. 다음 단계는 필요 서류 준비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사업 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집 구조를 보여주는 시설 평면도랑 배치도,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죠. 서류도 꽤 많네요. 네, 본인 확인 위한 주민등록 등본도 내야 하고 만약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관리 규약 같은 거 확인해서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 주민 동의.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네, 은근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다 준비되면 거주지 관할 구청, 보통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에 제출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하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해요. 직접 와서 본다고요? 네, 실제로 거주하는지, 외국어 안내는 가능한지, 위생 상태나 소방 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보통 한 2주 정도 후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한 2만 원 정도고요. 등록증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등록증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증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요. 아, 사업자 등록까지? 다만 마을기업 같은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요구하는 서류만 조건도 많네요. 그냥 앱에 숙소 올리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하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등록도 하고 자동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호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영업은 시스템에 맡겼다 쳐도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시스템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성공적인 에어비앤비의 비결이라는 글을 보면요. 결국 핵심은 게스트 경험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뽑아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와 좋은 사진 제공.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렇죠.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니까요. 둘째,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응답. 아까 말한 자동 메시지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예상 못한 질문이나 요청에는 직접, 빨리, 친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소통이 중요합니다. 셋째, 청결 유지와 세심한 준비. 깨끗함은 기본이고 필요한 물품, 어메니티 같은 거 잘 갖춰두고 그래서는 작은 환영 선물, 예를 들어 지역 초콜릿 같은 걸 언급했던데 이런 작은 배려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죠. 넷째, 유연한 태도와 정직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크인 아웃 시간 조정 요청에 응해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자세.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신뢰를 쌓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긍정적인 후기 유도와 피드백 반영. 숙박 끝난 후에 감사 메시지랑 같이 정중하게 후기 요청하고 이것도 자동 메시지로 가능하겠죠. 만약 좀 안 좋은 피드백이 있다면 좌절하기보다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게스트가 샤워기 수압 약하다고 지적했더니 바로 해결했더니 다음 게스트한테 모든 게 완벽했다는 좋은 후기 받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결국 영업 없이도 숙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조언들이 구글 내용과도 딱 이어지네요.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자동화 시스템만 믿고 완전히 손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위치 선정의 중요성. 단순히 경치 좋은 곳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곳인지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는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활용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 데이터 기반으로 위치를 잡는군요? 네. 또 처음에는 고객 응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 메시지 설정하고 명확한 하우스룰, 그 숙소 이용 규칙을 미리 고지하는 게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역시 노력이... 네. 원격 관리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 시스템 설정 때는 엄청 자주 현장 방문해야 했고 글쓴이는 왕복 10시간 거리를 운전했다고 언급해요. 10시간이요? 와...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죠. 그 글에 달린 댓글 내용이 핵심을 짚어주는데 이런 단기 임대, 숏텀 렌탈은 월세 받는 장기 임대, 롱텀 렌탈과는 달리 훨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투자랑은 다르다. 그렇죠. 엄연한 부업 또는 액티브 인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수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심박업을 자동화 시스템과 결합해서 운영하는 방식.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장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장점으로는 여러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시세하는 것처럼 잘 구축된 시스템 하에서는 다른 많은 부업들, 특히 직접 고객 만나거나 홍보해야 하는 부업들에 비해서 영업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크겠고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이야기 사례처럼 원격 관리 가능성도 큰 매력이고요. 잠재적인 수익성 또한 무시할 수 없죠. 첫 달 비수기에 600만 원 이상 매출이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집을 예쁘게 꾸미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예약 없는 날에는 본인이나 가족 휴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소소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문체부 가이드라인 보면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코리아 스테이 인증마크 받고 관광지능 개발기금 융자 지원 같은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확실히 매력적인 장점들이 많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이나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단점과 과제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상당한 초기 투자와 시간,
노력, 이게 필요해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 스마트 기기 사고, 앱 구독하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시설 보수 비용, 그리고 그 복잡한 등록 절차 완료하기까지 시간과 노력,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초기 비용과 노력이 크다. 둘째, 기술 및 앱 활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스마트 도어락 설정부터 자동 메시지 앱 세팅, 가격 책정의 분석까지.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면 배우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아,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겠네요. 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현재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중요성. 이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청소 담당자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줄 수 있는 수리기술자 같은 분들. 구하고 관계 유지하는 게 원격 관리의 핵심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넷째, 까다로운 법규 준수의 부담입니다. 아까 강조했듯이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실제 거주 요건, 주택 면적 및 종류 제한, 소방 안전 규정, 이걸 철저히 지켜야 해요. 뉴스톱 기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불법 운영의 유혹에 빠지거나 나도 모르게 규정 위반할 리스크도 있고요. 법규 준수가 생각보다 까다롭군요. 네. 다섯째, 자동화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공과금, 전기수도, 난방비 나가죠. 소모품 교체해야죠.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들죠. 청소비, 각종 앱 구독료. 이게 꾸준히 지출됩니다. 운영 비용도 무시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액티브한 측면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된 노동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문제 생기면 원격으로라도 신경 써야 하고 시스템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아, 고된 노동? 네. 댓글처럼 결코 손 놓고 돈 버는 완전한 패시브 인컴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시스템 좋아도 시효 없는 곳이면 소용없겠죠? 그렇죠. 입지가 중요하죠. 또 지역별 규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LA 지역 규제가 언급됐듯이 한국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조례나 지침이 다를 수 있어요. 종합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고객 직접 찾아다니거나 SNS에 홍보하는 시기에 전통적인 영업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빈자리를 정교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까다로운 법규 준수, 게스트 경험 관리, 현지 인력 관리라는 또 다른 종류의 복잡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채우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방만 빌려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당신에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분명 기존의 콘텐츠 제작이나 서비스 판매형 부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매일같이 나 자신이나 내 상품을 홍보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초기 설정의 높은 허들, 복잡한 법규 준수의 책임감,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현지 인력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얻는 게 있으면 감수해야 할 것도 있는 법이니까요. 자동화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이게 완전한 패시브 인컴으로 이어지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점은 명확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적 테두리. 정말 중요하죠. 네, 그냥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빈방 사진 올리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하고 주택 종류,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소방 안전시설 기준 등 모든 법정 요건을 철저하게 충족하고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네. 뉴스톱 기사에서 경고했듯이 불법 운영에 따르는 위험성, 처벌 가능성, 최대 징역형까지 반드시 인지해야 하고요. 이 세금 판례 역시 이 법적 정의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정말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은 분명 성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동화 시스템 잘 활용하면 원격으로도 운영하며 만족스러운 수익 얻을 수도 있고요. 네,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커뮤니티 조언처럼 그 성공 이면에는
결국 세심한 게스트 관리와 만족스러운 경험 제공이라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노력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노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나를 파는 세일즈 역량 대신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획력과 관리 역량, 이게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역량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성공적인 숙소 하나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의 집 사례였고 자동화 도구들도 단일 숙소 관리에 맞춰져 있었죠. 네, 그랬죠. 만약 당신이 이 모델을 단순한 부업을 넘어서서 여러 지역에 걸쳐 다수의 숙소를 운영하며 진정으로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단순히 개별 숙소에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 스케일업의 문제군요. 네. 예를 들어 여러 숙소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이라든지 지역별 운영을 책임질 전문 관리팀 혹은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갖춘 프랜차이즈 모델 같은 더 큰 규모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오늘 살펴본 자료들만으로는 충분히 답을 찾기 어려운 당신의 다음 단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